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방송을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앵커들이 빨간 붉은빛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 푸른빛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파란색 옷을 입는다. 그러면 이제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저도 오늘 그래서 빨간 옷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저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죠. 특히 반도체 대형주, 투탑 종목들의 하락세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그전 수요일처럼 좀 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변동성이 있었던 지난 상승장에서의 그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흐름을 나타나다가 뭔가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무언가 어떤 기업 혹은 산업단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이 변동성이 좀 잦아들곤 하는데 과연 앞으로 이 변동성을 잦아들게 할 만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말이 시장의 불안을 좀 사그라들게 만들어줄지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하락 흐름이 쉽게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적으로 어제 좀 매수세가 들어와 있었던 외국인의 매도, 그 가운데 개인만이 사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과연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관련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장 키워드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과연 오늘 또 저점 매수를 해야 될까요?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장에서 저점 매수를 해서 이번 주 내내 수익을 봤던 분은 다시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 하락에 있어서 빌미로 작용된 그 조정을 우리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까를 오늘은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사긴 했는데 다시 또 되돌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더 기다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테죠. 그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금을 빼서 그것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추이를 한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예금의 잔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주요 금융기관의 수신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요. 은행 쪽에서 그러니까 예금 쪽이죠. 22조 원이 감소가 됐고요. 수시 입출식 쪽에서도 거의 40조 원 가까이, CD 쪽에서도 1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은행채 쪽에서 증가, 정기예금도 증가했다라고는 하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혹은 수익 실현을 해서 이쪽으로 돌아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열심히 비투까지 해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수급들이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월별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은 이번 달이 지금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고 수준입니다. 10월 달에 있었던 그 숫자를 모두 넘어서는 정말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동성 좋죠.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건 좋긴 한데 이게 과연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유동성이 괜찮은 것인지 정말 이게 시장의 버블을 양상시키는 그런 유동성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있어서 또 다른 지표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최근 시장의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 변화로 목표가가 높아진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두드러졌었던 그런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죠. SK하이닉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브레인과 LIG 넥슨이 그 주인공입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SK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각각 목표 주가를 80만 원대, 100만 원대까지 올려 잡았는데요. SK증권 한동희 애널리스트는 PBR 대신 PER로 밸류에이션을 바꾸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100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86만 원을 제시한 목표 주가, 마이크론과 동일한 PBR로 적용을 했을 때는 86만 원까지 밸류를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SK증권 3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을 때 해외 소재 업종의 평균 PER 17배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과거처럼 계산하면은 너무 버블이고 고평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을 달리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올바른 건지 그렇지 않은지는
향후에 가서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밸류에이션의 지표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변화를 줘가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야 하나 라면서 조금은 매서운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흔들리는 AI 속에서 의료 AI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을 보이는 종목은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요. 그 루닛 이후로 1년 내외로 짧은 기간에 시총이 1조 원에 안착한 기업이 없었는데 새로 등장을 한 기업이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는 AI 기반으로 해서 환자 모니터링을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 가치가 상장 1년 반 만에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내년에 미국과 중동 쪽에 있어서의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예정 속에서 시세나 이러한 또 매출에 대한 대폭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 종목뿐만 아니라 셀바스 헬스케어, 셀로메드, 노을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업이 얼마나 앞으로 매출 추이가 좋은지 한번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입니다. 일단 OP 마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2025년 매출 기준으로 회색깔 보시면은 그래프만 봐도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올해 턴어라운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도 좋고 또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물살과 AI 물살을 함께 받고 있는 의료 AI 쪽에 있어서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물론 중소형주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기 시작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오늘도 하락장 속에서 빛나는 종목, 버티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 등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잘 버텨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최근에 또 기술 이전 관련한 모멘텀을 받을 기업들이 계속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시장에서 시총 10조 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앞으로도 더욱더 지금까지는 뭐랄까 이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걸 확인하고 간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ABL 바이오가 쏘아 올린 4조 원 가까운 규모의 기술 이전 관련한 그 계약 소식을 보고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자신감을 좀 고 있는 상황이죠. 차례로 차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보여주시죠. ABL 바이오과 또 리가켄 바이오 시총 상위 두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의 플랫폼 기술 관련한 딜 내역인데요. 얼마 전 1112 2025년 ABL 바이오는 11월에 관련해서 지금 그랩바디 B 플랫폼 기술 수출을 하면서 3조 8천억이라는 놀라운 계약 규모를 시장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그동안 다양한 플랫폼 기술 관련한 딜을 해왔는데 이제는 2022년 이후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들이 뭘까 궁금하시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 관련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 항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ABL 바이오부터 알테오젠까지 다양하게 지금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한 기술들을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뭔가 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ABL 바이오 이어서 리가켄 바이오는 ADC 후보 물질 플랫폼인 콘주얼에 대한 기대감, D&D 파마텍 G2G 바이오도 있고요. 일동제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은 SC 제형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100%다 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기대감을 가질 만한 소식들이 각각의 기업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전달된다면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투자 심리는 계속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모멘텀도 함께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바이오주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일종의 이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 가운데 또 탑픽으로 꼽히는 업종에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업 골라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오늘장 경제 시그널 10 10가지 헤드라인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셧다운 종료에도 미국 시장은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동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경제적인 난제 그리고 AI 버블 우려로 인해서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는 등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증시 급락 가운데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의 기술주가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GDP 감소 전망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의 감소 등이 불확실성을 더욱더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12월에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단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관련한 시장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죠. 비트코인은 이 가운데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됐고요. 이더리움 등의 주요 코인들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하락세로 출발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 5% 넘는 하락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4,100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홀로 지금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이제 전기전자나 기계 관련한 기술주 관련한 종목들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의 하락을 반영한 하락 출발 뒤 달러원 환율의 상방 압력 지속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제한될 것이고 또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붕괴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가상자산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1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억 4,700만 원을 하회하면서 9만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비트코인 가격의 조정은 미국 뉴욕 증시의 기술주 전반에 걸친 약세 흐름 그리고 급락 흐름과 맞물려서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투자 심리가 위축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는 고평가 기술주에서의 자금 재분배와 함께 미국 연준 위원들이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잇따라 내려온 점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기술주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6%대 급락을 보였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셧다운 종료나 이러한 내용들보다는 각각의 불안감이 더욱더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401달러를 기록하며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죠. 이 급락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별 악재가 없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부 가정용 ESS 저장 장치에 있어서 화재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며칠 동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연초 대비 기준으로도 하락 전환했고 다른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도 일제히 하락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다섯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K개미 B2 몰빵, 외신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올해 가장 높은 지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대표적인 나라죠.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서도 제가 또 지난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B2,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용융자뿐만 아니라 증시의 예탁금, 그러니까 증시 주변 자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2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는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와 단기 조정 국면에서 조급해진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B2 자금은 주로 주가 급등 종목인 반도체와 또 조선 방산 종목으로 대거 집중이 됐고요. 이 두 업종의 전체 신용융자의 잔고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B2의 특정 업종의 쏠림 현상이 향후 증시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다면 반대 매매로 인한 주가 하락의 증폭과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헤드라인은 SK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100만 닉스 전망, SK하이닉스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가가 6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이는 AI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HBM 수요의 폭증과 심각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내용 시장에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 주도권을 쥐면서 그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구조가 선주문 후 증설로 변화하며 호황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기존 PBR 방식 대신 PER을 적용하면서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지시하는 등 기업 가치 산정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이 급락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6% 넘게 하락한 57만 4,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번째 헤드라인이라서 7번째는 바이오주 이야기입니다. ABL 바이오의 효과가 바이오주의 급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ABL 바이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릴리에 3조 8천억 규모의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거래 만에 시총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딜 훈풍에 힘입어서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국내 증시 수급이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고점론으로 반도체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에 ABL 바이오발 잭팟을 계기로 바이오 업종의 긍정적인 모멘텀과 순환매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ABL 바이오 주가 추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주가는 2.5%대 장 초반 대비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15만 8,900원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한국전력 이야기입니다.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KB증권은 한국전력의 3분기 영업이익이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5조 70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세는 내년에도 이어져서 영업이익이 20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송배 전망, 투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B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의견으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6천 원에서 6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향후 주가의 리레이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한국전력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에서 2%대 하락하면서 48,250원 기록 중입니다. 대덕전자 이슈 9번째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AI에 관련한 노출도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대덕전자는 3분기 매출액 2,862억 원, 영업이익은 244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는 서버형 DDR5 및 ESSD의 수요 강세와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상생인증권은 대덕전자에 대해서 전사적인 AI 노출도 확대를 향후의 성장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고요. MLB 부분의 AI 가속 기량 성장과 또 메모리 부분의 고수익 AI 서버형 제품 집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과 AI 노출도의 확대를 반영하면서 상상인증권은 대덕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5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현재 구간 대덕전자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93%대 하락한 48,050원 기록 중입니다. 자, 10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시어스테크 의료 AI의 첫 연간 흑자, 의료 AI 관련해서 흑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대 최대 실적 및 흑자 전환 소식, 시어스테크놀로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 3분기 매출이 157억, 영업이익은 6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는 소식, 이와 함께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AI 플랫폼인 싱크가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AI를 기반으로 한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인 싱크가 3분기 매출이 142억 원이 기록이 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고요. 웨어러블 심전도 솔루션인 모비케어 역시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하면서 연간 흑자 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는 기술력과 수익성을 모두 증명하고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본격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어스테크놀로지 오늘장 주가입니다. 23%대 급등하며 12만 3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또 여러 가지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관련한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잠시 후에 전략과 함께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1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여전히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대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1%대 하락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속보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관세 협상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안보 관련한 협상의 팩트 시트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선과 원전, AI 반도체 관련한 차원이 다른 협력을 구축한다라는 내용. 관세 타격 관련해서 트럼프의 합리적인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한 발언을 통해서 지금 협상 내용을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데 대비 투자는 상업적인 합리성의 기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수십 년 동안의 수건인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한다. 지금 오늘장 또 조선주의 주가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재처리에 관한 미국 지지를 확보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미국 상선과 함정의 건조, 한국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속보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낙폭은 큰 변화는 없고요. 일부 조선주의 강세가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에도 방산주의 주가 움직임이 좀 견조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내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속보로 계속 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조선협력, AI 반도체 이런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 우리가 사실 이게 몰랐던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지 시장이 뭐 빠르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 팩트시트 내용이 공지가 되느냐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가까운 나라인지 일본 같은 경우도 그 협정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팩트시트가 이제 백악관 공지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일단 정부 발표를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됐다 된다 얘기를 했었지만은 실적으로 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백악관 공지했던 공지에 팩시트 내용들이 올라온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이제 SNS라든지 그쪽 이제 홈페이지 확인을 일단은 저도 방송 끝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뭐 협정 팩트시트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뭐 자막에 나가듯이 최종 타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 어째 관세 이슈 그러니까 관세 불확실성이라 봐야 되겠죠. 관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좀 환율에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은 현재 1,461원대에서 오늘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뭐 결국에는 밤사이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했고요.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고 네네. 금요일에도 엄청난 하락,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은 기회를 주는 건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기회라기보다는 일단 관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AI 버블론이라기보다는 약간 비꼬면 약간 걱정론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AI 버블을 맞출 수 있을까요? 뭐 과거에 맞추셨다라면 IT 버블도 피해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학도라고 하더라도 이 버블론은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AI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증시란지 종목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말씀드린 게 좀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12월 달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것은 지수가 좀 정체 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이 AI의 어떤 수혜가 예상됐었던 삼성전자란지 그리고 하이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어쨌든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고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AI 산업이 위축이 됐다라기보다는 이 AI 산업에 어떤 기대감들이 모멘텀으로 이제 증시에 작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선 반영이 되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AI 버블론이라면은 뭐 많은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 습관처럼 확인하게 되는 게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탄산리튬 가격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 최근에 디나믹스 체인지에서 아시다시피 디램 가격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또 12.3달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게 밑바탕이 되게 되면서 디램 같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네. 그에 기반해서 일단 이제 이 성장성을 이제 증시에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현상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최근의 어떤 증시 상황을 언제와 좀 비교를 많이 하고 있냐면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급락 이후에 2021년도까지 상당히 좀 많이 비교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달에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2,20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하락이 회복이 되게 되면서 3,250포인트 부근에서 부근까지 상승 나왔었다가 그 부근에서 4개월가량 기간 조정을 거쳤고 그리고 난 다음에 4,200포인트까지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그 중심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었고요. 근데 이 흐름이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2020년도 2월달, 3월달 그 부근에 1,400포인트까지 지수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권 다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었고 그러면서 2,400포인트 구간에서 4개월 정도 기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힘을 내고 그리고 애플카 이슈가 마지막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네. 3,25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구간과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례를 참고해보게 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어떤 상승의 힘이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에 일단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기간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당장 조정 나온다고 덥석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라든지 저가 매수 같은 경우 낚시에 상당히 많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낚시 같은 경우 생각보다 많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저가 매수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 조정 나오는 부분들 물론 기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상황이 조금 이제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조선 방산 종목들, 네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좀 쉬어갔거든요. 그쵸. 쉬어갔던 이런 종목들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 쪽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조선주를 미리 좀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정말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이라서 생각하시고 어찌 보면 저희 전문가들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가능성 측면에서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코로나 때처럼 뭐 네카오가 계속 간다라든지 현대차가 계속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월마다 분기마다 주도주가 계속 바뀌었었거든요. 가까운 예를 들게 되면은 지난 8월달 같은 경우에 조선주가 그렇게 잘 가다가 9월달 넘어가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주도주 바톤 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기간 조정 거치게 되면서 쉬게 된다라면은 그 후보군으로 일단 바이오가 먼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방송 서두에 우리 앵커님께서 브리핑 해주셨듯이 팩트시트가 정말 이제 백악관에 공시가 되게 되면서 확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그 기대감에 의해서 뭐 조선주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확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조선주가 겪고 있는 수주 문제, 이것도 깔끔하게 해소가 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2차 전지, 조선방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후보군으로 좀 이제 보시면서 이쪽에서 시장의 하락이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호전을 받게 됐을 때 분명히 주도주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일단 좀 참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게 언제가 될지에 대한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네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을 이 정도 받았으면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뭐 10% 안팎의 조정에서는 계속 모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세부적인 전략은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좀 열어볼 텐데요. 키워드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 매수 기회, 그리고 이어서 탈플라스틱, 고배당주 인기, 의료 AI 대장, 고리원전 2호 기업
허가, 위고비 특허 만료, 바이오 돌풍, 인도 조선 프로젝트, 리튬 상승, 그린벨트 해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얘기를 열심히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전에도 우리 정태원 이사님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매 이야기를 여쭤봤을 때는 그 두 종목 말고 그냥 다른 쪽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지난주였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그렇고 네. 또 이전에도 뭐 주가 급등했을 때도 그 종목 말고도 대안은 많습니다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다른 매력적인 업종이 더 있기 때문에 반도체 외의 섹터의 투자가 더 좋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굳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덥석 매수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0일 엔비디아 실적을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방송 서두에 AI 버블론이라기보다는 AI 걱정론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 걱정론이 일단은 먼저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또 보도가 나왔냐면은 오픈 AI가 1개분기 손실이 11조 가량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를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 버블론이 아니라 저는 걱정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걱정론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걱정론이 해소가 돼야 이 AI를 포함한 기술주의 어떤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의 AI 기술주와 국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동행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이 걱정론이 일단 먼저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을 그리고 실적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지난 분기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은 그닥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찬물을 끼얹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너무 목매다는 그런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초적으로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걱정론 이게 해소가 되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최근에 미국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관련 종목들에서 BAI 종목들 쪽으로 지금 또 미국 증시에도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어제를 제외하고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가 더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바이오와 시장에서도 금융이 움직이죠? 그죠? 시장에서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그저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9천억 가량 매도를 하게 되면서 코스닥의 알테오젠이라든지 ABM가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지금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은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하락, 가격 조정,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시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섣불리 저가 매수는 좀 참아보자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주에 대한 기회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늘 얘기하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그렇다고 바이오를 봐도 바이오도 많이 네네. 올랐고요. 그럼 뭘 보지 해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주? 금융주도 많이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디 기회를 줄 수 있는 좀 덜 오르는 섹터가 뭐가 있죠? 덜 오른 건 자동차죠. 자동차. 네. 근데 자동차가 안 가요. 자동차는 근데 또 잘 안 간다. 네, 그렇죠. 근데 높지만은 어찌 보면 이제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네. 바이오가 높은데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근데 올라도 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우리 전력 설비 한번 보자고요. 지난 9월달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효성중공업이 200만 원 넘게 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전력 설비가 많이 안 올랐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많이 오른 자리에서도 ABL 바이오가 상한가 간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갈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간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요 얘기도 있잖아요. 가는 놈이 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은 자동차에 비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자동차 대비해서 그쪽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번 급락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2차 전지도 2차 전지 네, 덜 올랐다. 지난달 같은 경우 퍼포먼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ESS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자동차보다는 2차 전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키워드 AI 의료 쪽에 있어서 의료 AI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소형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료 AI 하면은 루닛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루닛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적자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년에 흑자 전환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다라고 회사 측은 이야기하지만 지금 언론 보도 쪽에 있어서는 이거 내년에도 흑자 전환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 있는데 네네. 근데 또 이 가운데 있어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시어스 뭐였죠? 테크놀로지. 시어스 테크놀로지. 네네. 시어스군요.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소식과 함께 주가의 급등. 그리고 이전에도 주가 추이가 좋았네요. 네네.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항상 뭐 로봇도 그렇지만 의료에 돈 네네. 버냐, 실적 찍히냐였는데 실적 찍히는 게 증명이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네. 지금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브리핑 해주셨지만은 네. 일단 흑자 전환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의료 AI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타 이제 2023년도에 그 의료 AI 4대장이라고 얘기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루닛, 뷰노, JLK 이런 종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종목들이 왜 못 갈까요? 결국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적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흑자 전환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과 이 매출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되면 주가 상승이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흑자 전환되지 않는 이상 아마 주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LK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JLK가 이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작년 아마 11월 달인가 아마 올해 3월 달 아니면은 작년 11월 달일 겁니다. 이때 당시에 대주주가 팔고 나왔어요. 왜 팔고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의료 AI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되게 많이 그때까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료 AI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3월 달인가 아마 12월 달인가 이때 해가지고 빠져나갔는데 대주주가 왜 빠져나갔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호펀드였거든요. 상호펀드가 왜 빠져나갔을까요? 결국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어둡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네. 요거는 그동안 이제 계속 봐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잡히게 되면은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걱정되는 건 뭐죠? 상패. 폐지. 그죠. 그런 걱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루닛뿐만 아니라 JLK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했던 뷰노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도 저도 의료 AI 쪽을 말씀을 드릴 때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흑자 전환만 되면 된다. 2024년, 2025년 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당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됐는데 중요한 건 단순히 흑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흑자 전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루닛도 그렇고 JLK도 그렇고 지금 공급 계약 소식은 되게 많아요. 네.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흑자 전환. 적자라는 거죠. 그런데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어떤 구조를 만들었냐면은 네. 보험스카와 직접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겠지만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싱크라 그래가지고 입원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납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납품을 하게 되면서 시어스 테크놀로지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보험수가와 연결시켜가지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병원도 같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원 쪽에서 도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루노라든지 그리고 이제 JLK라든지 이런 쪽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물론 AI 쪽은 좋긴 하지만 네.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흑자 전환이 힘들고 그러면 흑자 전환되기 힘들다는 것은 그 전까 흑자 전환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쪽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네.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흑자 전환이 되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네네.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이신 건데 네네. 사실 우리가 과거에 2년 전이었나요? 루닛, 뷰노 이 두 종목이 정말 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급등을 했었던 그런 네. 테마주의 흐름이 나타났던 2023년도에 뭐 그냥 빵빵을 낼 그러니까요. 테마처럼 급등 났죠.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들 기업들 실적 지금 아직 적자잖아. 네네. 매출이 증가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언제 흑자 전환할지 몰라였는데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루닛은 흑자 전환을 못 하고 있고 네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네네. 잘 영위를 해서 결국에 흑자 전환을 해서 이렇게 돌아섰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투자를 해도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명확하게 실적 네네네. 지키는 기업으로 투자를 그쵸. 해야 된다. 근데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사실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내년도 실적 전망을 보니까 해외 매출에 네. 있어서의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미국이나 중동 쪽에. 그걸 보면서 뭐 지금 따라가도 될 만한 기업입니까? 사실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약간 작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주가 냄새가 흐름 보게 나요? 되면 약간 그렇게 그런 느낌 안 오나요? 저는 뭐 그런 냄새는 잘 못 맡습니다. 뭐 어떤 시그널입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에서 나오죠? 티 안 나게 스물스물 올렸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이런 현상이 있었냐면은 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려 하면은 자, 요거 차트 좀 보여주세요. 삼천리 차트인데 삼천리. 삼천리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별 이유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요 흐름 보면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급등 나온 게 전까지 상당히 유사하지 않나요? 그러면 급등 나오고 지금 만약에 우리 여기 붙으면은 네네. 그 시체말로 우리가 다 물량을 받게 되는 총알바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혹시라도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시어스 테크놀로지에 올린 누군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빨리 개미들이 달라들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 현상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이라도 못 사면 아쉽게 만든 포모 현상.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뭐 삼성전자, 하이스 같은 경우는 못 사서 포모 현상 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럼 시어스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삼천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상승이 나오다가 2023년도 4월 19일 날 한가 맞게 되면서 정말 안 좋은 지금 하면 요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CS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은 정말 물론 좋은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게 된다라면 네. 언젠가는 삼천리도 저때 4대강 뭐 하면서 자전거 모멘텀 엄청 셌어요. 그거 힘입어서 같이 좀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2023년도요? 아니에요? 아니요. 2023년도가 별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죄송한데 그때는 별다른 그래요? 이유가 없었어요. 요거 말고 종목이 4개가 있었거든요. 네. 4개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난 게 삼천리밖에 생각이 안 나서 2022년이군요. 저는 더 예전인 줄 그밖에 생각이 안 알았습니다. 나서 삼천리만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에 그런 종목이 4개가 있어요. 근데 4개가 있어가지고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삼천리처럼 금방 나왔어요. 근데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조심하셔라. 사례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쌈젠터, 그러니까 좋은 예를 들게 되면 쌈젠터가 될 수 있겠죠. 쌈젠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 올 초에 주가 계속 급등 나오다가 결국에는 꺾이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 따라잡는다? 요거는 정말 난 돈이 너무 많아. 없어도 돼. 이런 돈이 너무 분들만 많아서 주식시장에 좀 뿌리고 싶다. 네네. 아니 뿌리고 근데 싶다. 쌈젠토를 또 보면은 뭐 이때도 물론 네네. 테이핑 효과가 있긴 했지만 2월부터 주가가 5월까지 계속 올랐고 네네. 이때도 갭상승하고 막 급등 나왔는데도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만들어야 개인들이 붙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로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밤길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또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 관련한 분들은 또 저희 이야기를 싫어하실 수도 그래서 있으니까. 아마 악플이 많이 달 것 같은데 그 네. 악플 뭐 제가 다 봤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태그로 시어스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꼭 우리 피디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의료 AI 투자를 하시려면 실적이 찍히는 기업인데 오늘 이제 그동안의 추세를 타고서 급등을 했고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찍히긴 하지만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오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ABL 네. 바이오가 오늘 장중에 지금 3% 하락하고 있고 하지만 이 ABL 바이오의 효과가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훈풍을 확실하게 불을 지피는 데 네네. 역할을 했어요. K바이오도 이 정도급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종목들도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네네. 다들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ABL 바이오도 주가를 보면 뭐 계속해서 오름 추세를 보여왔긴 하지만 그 소식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보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도 의료 AI처럼 관련된 기술 이전 내용이 전달되면은 투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미리 좀 사야 되나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ABL 바이오가 3번째잖아요. 3번째고 아마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 그러니까 LO 소식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바이오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런 걱정이 일단은 먹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종목을 보실 때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이제 주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정도 바이오 분위기라면은 좋은 이슈를 좀 더 흡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바이오 쪽 보게 되면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모 연구원 리포트를 상당히 많이 좀 참고를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에이비엘 바이오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드날리라는 기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이 네트워크 전달 플랫폼 요걸 가지고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체계를 한 5조 2천억 정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총 10조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전된 기술 수출료만 해도 9조 2천억이기 때문에 이 드날리보다는 좀 더 주가가 많이 가야 된다. 그 네. 기업 때문에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시총 10조를 맞추게 되면은 최소 ABL 바이오 주가가 18만 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시총은 좀 더 가이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뉴스에 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에 좀 고무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 그 방송 초반에도 말씀했지만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어떤 기술 이전 소식으로 해서 또 주가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 이슈가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BBB 플랫폼 이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신약 후보 물질도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산업비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 요 같은 경우도 지금 일상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상 이제 진입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긍정적인 이슈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콤패사라는 기업 쪽으로 이제 담도암 치료제 ABL001 네.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미국 FDA 가속 승인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마 적어도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ABL 바이오 대표님하고 아, 그래요? 친구시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야기를 하다가 전해 들었는데 네. 이 ABL 바이오 대표님이 이력이 엄청나시더라고요. 미국에 관련된 네. 기업에서 오랜 기간 또 일을 하시고 해서 이 업계를 이제 빠삭하게 이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생각하는 뭐 이제 버블이 있고 막 겉만 화려한 그런 바이오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행보가 좀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신한투자증권의 모 연구원 얘기했는데 그분도 업계에 있다가 이제 애널리스트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업계에 계신 분들 더 많이 알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가 바이오 쪽으로 어쨌든 분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업계와 주식시장 이 두 이제 흐름이 지금은 동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111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BL 바이오 외에 다음 달에 기대가 되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펩트론. 어떤 기업이요? 펩트론이요. 펩트론이 지금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 관련돼 가지고 111하고 다음 달까지 14개월 차 지금 이제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 검증이 끝나게 되면 본 계약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탑픽은 펩트론이 아닌 다른 기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느 종목을 할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긴 네. 하더라고요. 고민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디사이드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리카켄 바이오를 가지고 왔거든요. 어제 다른 코너, 네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같은 거 얘기하면은 또 이게 네. 우라카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주 네. 양심적이시네요. 펩트론도 좋게 본다. 네. 그러나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좋다라는 거죠. 리카켄 바이오도 ABL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네. 리카켄 바이오 같은 경우 신약 후물질 중에서 LCB71이라는 세븐원이라는 이제 후물질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리카켄 바이오의 이제 ADC 링커 요거와 ABL의 항체와 결합시킨 신약 후보물질 죄송합니다. 신약 후보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임상 1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임상 1비상 환자를 2024년도 12월 19일 날 등록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중국, 미국, 호주에서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에 12월 달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1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협력사, 기술이라는 협력사 쪽에서 뭘 진행할 거냐면 글로벌 제약사 쪽으로 이제 서브 기술 이전 요걸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요 플러스 해가지고 중국 당국에 또 가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에 오늘은 리가캠 바이오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힘이 좀 세네요. 네. 지금 시가까지 회복을 시키게 되면서 전 종가 수준의 이제 주가가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7월 달부터 16만 대가 좀 저항으로 장이 됐었는데 16만 대를 이틀 전에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대량 거래를 수반하게 되면서 시원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하고 싶고요. 선저가 같은 경우는 15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를 새로운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물론 펩트론도 좋지만 다른 대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또 선택을 하자면 리가캠 바이오였고요. 오늘도 지금 거의 시가까지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종목으로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3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급등한 종목이긴 하고 지금 거의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는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 에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오주를 정태근 이사의 탑픽으로 골라봤고요. 오늘 이 시간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생명보험은 잘 나가고 있는데 손해보험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 과연 손해보험사를 인수할지 그 여부부터 첫 번째로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카드 관련 이야기입니다. PLCC 이탈로 인해서 위기설이 무색할 정도로 회원수와 순이익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현대카드 이야기 확인해 보시고요. 끝으로는 OK저축은행입니다. 전주에서 광주까지 올해 지점이 5곳이나 사라졌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진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신한금융 관련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신한금융지주가 계열사, 보험사 포트폴리오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전해졌는데요. 생명보험 부문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손해보험 부문은 오히려 적자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생명보험 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의 계열의 이 생명보험사 신한라이프죠. 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5,14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0.1% 증가했습니다. 현재 비은행 계열사 중 수익 기여도가 가장 높고요. 또 별도 순위익 기준으로 한화생명을 제치고 업계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신한라이프는 과거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이 합병을 통해 출범했고요. 합병 당시 총자산 약 72조 원 규모로 이 생보업계 대형사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후 현재 자산은 약 60조 3,793억 원 수준으로 업계 4위권으로 올라섰는데요. 이 성장 배경의 핵심은 먼저 보장성 보험 중심 영업 전략과 또 국제 회계 기준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 계약 마진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장성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요. 또 신한라이프의 3분기 보장성 보험 증가폭도 전년 대비 약 30% 늘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다면 손해보험 쪽은 좀 어떨까요? 네, 우선 신한 이지 손해보험은 올해 3분기 누적 순손실이 2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140억 원보다 적자 폭이 거의 2배로 확대됐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지분율을 인수해서 신한 이지손보로 출범했고요. 이 손해보험 영역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는데 아직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주요 문제로는 상품 구조의 약점, 또 자산 규모의 열세, 그리고 기존 사업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또 손해보험에서 장기 보장성 보험을 통한 CSM 확보 경쟁이 치열한데 신한 이지손보는 아직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손해보험협회 통계로 보면요. 올해 2분기 신한 이지손보의 장기 손해보험 원수 보험료는 약 10억 7,900만 원 수준으로 같은 디지털 손보사인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17억 8,700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또 주요 손보사인 삼성화재 6조 3,165억 원, 그리고 DB손해보험 5조 8,326억 원과는 격차가 압도적인 걸로 보였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생명보험 부문 쪽에서는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는데 반대로 이 손해보험 부문은 적자 확대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 신한 이지손보 측은 단순히 장기보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손해보험사로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GA 채널 확대, 또 데이터 기반의 가성비 중심 라인업 강화, 그리고 디지털 상품 및 플랫폼 제휴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 크루라는 2030 세대 플랫폼에 손해보험 상품을 연계해서 출시한 바 있는데요. 신한금융그룹은 손해보험 부문을 약점 보완축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회사에 대한 자본 확충 및 플랫폼 연계 지원 등 다방면에서 경영 개선 노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쟁사들의 움직임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경쟁사인 KB금융지주가 좋은 참고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KB금융은 손해보험 부문과 생명보험 부문을 각각 확보해서 포트폴리오 양축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KB손해보험 그리고 KB라이프생명 등 양축이 안착돼 있고요. 올해 3분기 기준 각 계열사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이 손해보험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는 게 지주사 전체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가능성 등으로 두 번째 카드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신한금융이 좋은 매물이 나오면 검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생명보험 쪽은 견조하고 손해보험 쪽은 개선이 필요한 국면인데요. 향후 변화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신한지주의 주가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86,6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신한지주의 이 보험 관련 이야기 점검해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현대카드입니다. 카드사들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현대카드가 제휴사 이탈 그리고 수수료를 인하라는 이중 악재 속에서도 회원수와 순이익이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실적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현대카드는 올해 3분기 기준 본인 기준 회원수가 1,261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9% 증가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카드가 약 3.1% 증가, 또 신한카드가 약 1.3%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매우 큰 걸로 나타났는데요. 또 순이익 측면에서도 어려운 업황 속에서 유일하게 개선세를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카드는 상반기까지 제휴사 이탈이 잇따르면서 위기설이 제기된 상태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그리고 스타벅스가 이 제휴가 경쟁사 쪽으로 넘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휴사 이탈은 PLCC 전략을 중점으로 해온 현대카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원 수가 늘어나고 순이익도 증가가 된 이 배경은 뭘까요? 네, 여러 요인이 꼽히는데요. 먼저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카드 상품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부티크, 또 알파벳 카드 등 회원 개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춘 상품군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신용 판매 취급액이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실적 개선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2분기 누적 실적에서부터 1.7% 증가, 또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6.2% 증가한 2,55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업계 전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압력이 있고 또 카드사의 조달 비용도 상승 추세라고 볼 때 이러한 구조에서 신용 판매 수익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현대카드는 회원수 증가 그리고 카드 사용 촉진을 통해서 그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휴사 이탈이 가지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현대카드는 과거에 배달의 민족과 협업해서 배민 곱빼기 카드, 또 한그릇 카드를 출시했고요. 스타벅스와도 협업해서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선보이는 등 이 PLCC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해당 제휴사들이 경쟁 카드사 측으로 이동을 했고요. 특히 스타벅스 제휴는 이 현대카드 정태현 부회장이 직접 계약을 주도할 정도였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는 평가가 또 나왔습니다. 이 제휴사 이탈은 단순히 브랜드 하나를 잃는 것 이상으로 충성 고객 유입 통로가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PLC는 브랜드에 특화된 혜택과 또 서비스로 충성 고객을 카드사로 유입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제휴해온 브랜드가 빠져나가면 카드사가 구축해온 고객군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카드는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리스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PLCC 제휴 구조의 불확실성으로 꼽히는데요. 제휴사 이탈로 PLCC 전략의 연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카드는 단독 제휴를 원칙으로 해왔지만 최근 제휴사들이 다른 카드사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 PLCC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대 대비 성과가 덜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수익성 압박 지속 가능성입니다. 회원과 사용이 확대됐다고 해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또 조달 비용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카드사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PLCC 마케팅 비용 분담 구조에서 카드사가 과도한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는 제휴 방식, 그리고 비용 분담 구조, 혜택 설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 맞게 재설계될 필요가 있는데요. 수익성이 낮은 제휴의 경우에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단순 카드 발급, 결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마케팅, 그리고 파트너사와의 데이터 동맹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카드는 이미 도메인 갤럭시라는 이 협의체를 통해 PLCC 파트너와 데이터 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끝으로 단순 회원수 증가가 아니라 질 좋은 회원, 사용빈도 높은 회원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카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주사죠. HD 현대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3%대 낙폭 보이면서 22만 8,500원 선 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죠. 끝으로는 OK저축은행 관련 소식입니다.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OK저축은행인데요. 최근에 영업망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이 지방 고객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OK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19개 지점 중 5개 지점을 폐합하거나 통폐합하면서 남은 지점 수를 14개로 돌렸습니다. 특히 지방 영업망 축소가 두드러지는데요. 충청권과 전라권에 각각 지점 한 곳씩만 남기는 식으로 영업 권역을 재조정한 걸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3월에는 전북 전주 지점을 광주 지점으로 통합 이전했고요. 4월엔 대전 지점을 대전 중앙 지점으로 통폐합했습니다. 또 서울 동대문 지점도 본점으로 흡수됐다가 이수 지점으로 이전된 사례 등이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를 내린 배경, 회사 측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OK저축은행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요. 금융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고 또 고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영업점 폐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적금 중도 해지 시 약정금리 적용,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역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또 지방 금융 소외 문제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 지점이 광주 지점으로 통합 또 이전된 사례를 보면요. 기존 전북권 고객들이 도 경계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 왔고요. 또 사실상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포기해야 한다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지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비대면 채널로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면요. OK저축은행이 효율화를 위해서 영업망을 줄이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그로 인해 지역 금융 접근성이나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지역 금융 생태계라는 다소 큰 그림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내점 고객이 급감하면서 영업망 축소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전국 저축은행 점포 수가 11곳 줄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업망 축소는 장점으로 보면 임대료와 또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또 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한다면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요. 단점을 꼽자면 지점이 줄어들고 고객 접점이 약화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또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또 지역사회 관점에서는 금융망 축소가 서민 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존재 목적과 또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감독원은 이 지역과 서민 대상 자금 공급이라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OK저축은행은 앞으로 어떤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향후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우선 지역 접점을 보완해야 하는데요. 지점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이 모바일,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이동 지점 혹은 방문 서비스, 또 지역 제휴 채널 활용 같은 보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입니다. 고신용 고객 위주가 아니라 중저신용자, 또 지역 서민 대상 대출, 예금 서비스 강화로 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또 체질 개선과 리스크 관리도 병행돼야 합니다. 대출 포트폴리오의 고위험, 또 부동산 PF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신과 여신의 건전성 확보,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저축은행의 구조 조정이 아니라 지역 금융망의 축소와 또 디지털 전환이 서민 금융기관을 통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특히 지역 소멸, 금융 소외, 그리고 고령층 서비스 접근성 저하 같은 이 사회적 리스크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영업 지점을 줄여나가고 있는 OK저축은행에 대한 소식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 시각 은행주들은 대체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도 4%대 강세, BNK금융지주도 1.9% 넘게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죠. 이 시각 보도국의 이진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가상자산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점점 위축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유동성이 가상자산 쪽보다는 주식 투자로 더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또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할 시기인지 아니면 조금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퍼즈의 이현우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사전 인터뷰격으로 제가 밖에서 여쭤봤죠. 지금 비트코인 더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0만 달러 깨졌는데 네네. 더 사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부터 산다라고 치면은 네. 한 최소 2년 정도 보고 사는 게 어떨까라고 투자 생각합니다. 기간을 2년 정도로 봤을 때는 사 모아가도 될 네, 근데 구간이긴 2년 하다. 동안 사 모은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네. 아, 2년 동안이란 말은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저는 사실 더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해요. 단기간으로는 올라간다. 네, 한 3, 4개월 정도로 해서 그리고 아마 급격한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부터 사 모으시는 분들이 그 변동성을 버티면서 결국에는 고점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도 한 3분의 1 토막 나는 그 정도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2년 동안 이제 사 모으시다가 한번 요번에 빠져나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잘 빠져나오시면은 그걸 또 아래에서 다시 사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2년 동안 모은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타이밍을 잘 볼 수 있으면 단기적으로 3, 4개월 동안 트레이딩을 하시되 그러다가 만약에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 하면은 그냥 물린 김에 계속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이 2년 사이에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가 어쨌든 다시 2년 뒤에는 빠져나갈 타이밍을 본다라는 건데 이런 시나리오에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1번 하나씩 열어봐야겠죠. 네. 지금 최근에 10만 달러를 하회하는 움직임의 가장 큰 악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리 인하 약간 지금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이전에 금리 인하 단행하고 나서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사실 아시겠지만 주식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음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AI인데 어떤 건 실적 잘 나왔는데 올라가고 어떤 건 실적 못 나는 똑같이 잘 나왔는데도 어떤 건 네네.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버그가 낄 수 있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결국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셧다운이 해제됐는데 왜 안 오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셧다운 때문에 비트코인이 왜 악재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월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12월에는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데이터 보고 할게. 근데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 안 나오잖아. 그러면 민간 데이터 보고 할게. 뭐 약간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약재였던 건데 그래서 셧다운이 풀린다 하더라도 당장에 오른다기보다는 지표가 금리 인하에 유리하게 나와야지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12월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하락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유동성이 좀 막힌 것 같긴 해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막혔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흐르는 유동성이 막혔다라는 말씀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막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모아놓고 있는 거,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요? 이제 뭐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정부들 같은 경우에도 이유는요? 근데 이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일부 차익 실현 있고 그 돈을 계속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M2라고 생각하거든요. M2. 네, 통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고 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M2나 안 그러면 미국의 M2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풀리느냐인 건데 사실 최근에 이제 QT도 종료한다고 했고, 네. 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뭐 12월에는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파월이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약간 선물을 주는? 네 선물이라고 선물을 네. 줄까요? 폭탄을 터뜨릴까요? 저는 네 폭탄 뭐 쪽?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제 생각에.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기왕에 뭐 좋게 마무리하고. 그 좋게 좋게는 금리 인하. 네네네. 근데 뭐 파월 혼자서 금리 인하 하나요? 연준 인사들도 같이 해야죠. 근데 이제 뭐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 네네. 말씀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네. 아, 네 이제 방송이라서 제가 네. 단어 선택이 좀 조심스러운데.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일단 지금 금리를 조금 내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은 계속 뭐 2%를 뭐 계속 요구 뭐 목표치로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관세로 인한 영향이 막 그 연준이나 파월이 걱정하는 것만큼 막 다이나믹하게 오르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꽤나 유의미하게 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결국에는 파월이 곧 교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앉을 테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안 좋다고 떨어졌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중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을 푸는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M2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고점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리고 글로벌 M2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넘어선 지 한참 됐어요. 네. 그래서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비트코인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봐야 이제 다음번 중간 선거가 이제 6월 정도부터 이제 막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많이 늘어봐야 한 10월 정도까지 좀 M2가 좀 늘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제 생각인데 관세나 이런 거에 대한 후폭풍이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나 네. 이런 쪽으로. 네, 돈을 바싹 풀고 나서 그 이후에 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일반적으로 글로벌 M2가 고점을 찍을 때 부근해서 사실 나스닥이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M2가 고점을 찍기 한 6달 정도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미리 떨어집니다. 네, 그런 추세를 그동안 보여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오르고 네. 그러고 나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더 오른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배경은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연말 랠리 이야기를 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김동원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연말에 저는 연말 랠리 하면 2017년이 생각이 네. 나거든요. 그때 2017년에 제가 2007년부터 비트코인 갖고 있었으면 지금 뭐 저기 하와이가 있겠죠. 네. 2017년에 그때 연말 랠리가 대단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랠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요? 올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실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물론 비슷한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얼마나 누가 올해 매집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것은 사실 이제 실적이야, 기업의 실적이라 보기는 좀 애매하고 결국에는 비트코인만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산이 없습니다. 금 정도?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얼만큼 풀리느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조금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M2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요 돈은 점점 풀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모으는 사람들이 있냐? 예, 안 그러면 파는 사람들이 있냐? 이걸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나 캡처해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에 대한 차트예요.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했는데 조금 많이 빠져나간 게 저 빨간색 원 보이시죠? 네. 저만큼 빠져나간 거예요. 정말 적게 빠져나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요 빠져나간 게 보면은 이만큼 크게 요 이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요 맨 오른쪽만 보시면 되는데 네. 요만큼 계속 빠져나갔다 그래서 엄청 막 호들갑을 떨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랬는데 근데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전체 파이 대비해서는 네. 적은 규모긴 네, 하죠. 맞습니다. 네, 적은 규모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다시 들어온 것도 사실 조금이고.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물 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올 금액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티지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비트코인을 유입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401k라고 하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기 들어오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결국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으나 좀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주의할 거는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간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계속 글로벌 M2가 고점을 경신하면은 계속 올라간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4년 주기를 반복하면서 글로벌 M2도 오르락 내리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간에 조금 올랐다가 좀 하락장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만약에 이번 연말에 추세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매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내년 1, 4분기까지 해서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할 일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길게 보면은 그 1분기 말씀하셨던 그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1분기 이후에는 가상자산 시장,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가격에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 새로운 기회의 영역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과거에 뭐 5천 달러까지 떨어지고 5천 달러 큰일 나죠. 네. 5만 달러까지 떨어지고 할 때도 그때 다들 비트코인 관심도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샀다면 네. 예, 지금 뭐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분명히 봤을 텐데 기회도 오고 지금 위기도 오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내년에 펼쳐진다면 와 2026년에 비트코인 전략 정말 꼼꼼하게 잘 짜야겠네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새로 들어가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길게 보고 들어가셨으면 네. 좋겠고 그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보다.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을 경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결국에 고점에 물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은 4년 뒤에는 고점을 계속 경신하니까 탈출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알트코인들도 많으니까 네. 지금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길게 사시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위주로 매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고래들이 그렇게 판다라고 하는데 앞서 보여주셨던 그 차트를 보면은 고래들이 판다고 해도 전체 그 보유 비중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매도를 보인다라는 시그널 자체가 관련해서는 조금씩은 좀 불안한 그런 시그널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요 차트 때문에 사실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그 오지 웰 그러니까 이제 오지가 오리지널 갱스터 그래서 약간 올드 스쿨 이런 뜻인가 봐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게 이제 7년 이상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요 고래들이 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100밀리언 달러를 어치만큼 팔은 거고 빨간색 선은 500밀리언 달러어치만큼 판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데 제가 사실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금액으로 체크해서 그렇지 네. 개수로 따지면 별로 안 달라졌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2021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비트코인 가격이 2배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은 사실 2배 이상 막 더 많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개수로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많이 팔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 예전과 뭐 요번에 더 많이 팔거나 그런 거가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교묘하다고 할까요? 딱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지난번 불장보다 지금 불장이 더 많이 팔리게끔 요 구간을 좀 설정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당연히 7년 넘게 갖고 있었던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막 금액씩 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100개 팔고 요번에도 100개 팔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수 정도로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어쨌든 10만 달러 근방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그만큼 받쳐주는 매수하는 애들도 많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급이나 관련한 시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연말, 가을쯤 여름 이후부터는 이더리움의 이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트레저리 관련한 내용이 비트마인 발로 맞습니다. 나오면서 엄청나게 주가도 급등을 한 차례 했었고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도 함께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죠. 이더리움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비트코인이랑 같은 맥락이실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까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요. 네, 이거는 사실 거의 확실한 거예요. 저도 사실 2017년부터 관련한 시장을 쭉 보고 있을 때 이게 깨질 법도 한데 순서가 항상 비트, 이더, 그다음에 이제 뭐 솔라나라든지 리플이라든지 관련한 코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쩜 이렇게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될까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일단 자금이 쏠린 다음에 그다음에 비트가 뭐 조정을 살짝 받거나 아니면 횡보할 때 알트코인들이 쏘거든요. 그리고 그 쏘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사이에. 폭발적으로. 네, 맞아요. 그 사이에 뭐 2배, 3배 올라가는 코인들은 진짜 허다하고, 그다음에 막 많으면은 막 5배, 10배씩 올라가는 코인들도 있는데,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더 중요하다. 예,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금액이 어쨌든 알트코인으로 넘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일단 먼저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펀더멘탈 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 코인인데 이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는 디앱의 시총합도 여전히 경쟁 코인들 합친 것보다 더 많고, 예, 그리고 요번에 하락을 했을 때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물량을 매집했거든요. 거기서 이더리움 전체 물량의 3% 정도를 확보했어요. 정말 많이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5% 정도까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3%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비율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킹은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원래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요? 답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자를 주기는 하는데 뭔가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저는 네. 들어갔다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스테이킹하는 자금들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정확한 포인트를 말씀해 네. 주셨던 게 뭐냐면 원래 이제 2021년 이때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없었어요. 그때는 POW였고 네. 그냥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POS가 된 건데, 그래서 스테이킹 비율이 0에서부터 지금 30까지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사실 공급만 보면 오히려 줄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넣든 빼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시겠지만 뭐 업비트에서는 뭐 한 달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빼는데.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스테이킹된 물량은 좀 묶인 물량으로 생각해요. 저희가 빼는데 엄청 한 달 넘게 걸리니까 거기에 단기 트레이딩을 보고 맡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빼는데 한 몇 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코인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2, 3분만 갖고 있어도 스테이킹을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공급량을 보면 그 사이에 이더리움이 많이 채굴은 많이 됐는데 수확도 많이 돼서 전체 물량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스테이킹 물량이 좀 묶여있는 락업된 물량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체 공급량은 또 줄었고, 그다음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도 해당 물량을 팔지 않을 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생각대로 잘 올라가 주면 같이. 네, 전 이더리움도 뭐 적어도 지금의 한 3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뭐 리플 등등 관련해서 ETF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어요. 관련 시장에서 사실 과거에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승인됐다, 뭐 이더리움 관련한 뭐 ETF 승인됐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대규모 이제 자금 유입이나 기관 쪽에서의 매수를 생각하면서 또 한 번씩 좀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요즘에는 좀 잠잠한데 실제로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장에 관련한 모멘텀이 있어도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요게 사실 그동안 계속 있었던 패턴인데 그 ETF 승인 기대감으로 잠깐 올라요. 올랐다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와요. 실망, 그 네. 승인이 안 나면 그러니까 승인이 나도 세론입니까? 네,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네. 그 실제 규모가 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녹색 원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요 위로 꼬리를 잠깐 달면서 올렸다가 떨어졌거든요. 요게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올랐다가 한 20% 정도 떨어졌어요. 이 비트코인이. 그래서 꽤 비트코인으로는 꽤 많은 물량이 떨어진 건데 네. 이런 다음에 다시 올렸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요 녹색이었던 부분이 이제 ETF 승인 타이밍이었는데 이때 기대감을 올렸다가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40% 정도를 찍고 그 다음에 올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솔라나도 ETF가 승인된 이후에 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ETF가 딱 승인되고 나서 ETF를 사고 싶은 기관도 있을 테고 기업도 있을 텐데 그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이 높은 가격에 사기 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매집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려고 민다. 네, 안 그러면 뭐 거시경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뭐 타이밍이 맞았던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계속 이러한 타이밍이 있었다. 그리고 리플 ETF가 이제 승인됐다. 라는 뉴스가 아마 오늘 나온 것 같은데 ETF 현물 네. ETF. 네. 그래서 뭐 아니어도 조만간 리플이 승인될 가능성 매우 높긴 했었거든요. 네. 네, 제가 근데 오늘 아침을 확인해봤을 때는 그런 기사가 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스닥에 지금 리플 ETF 자체가 승인이 됐네요. 네. 지금. 그래서 리플도 뭐 일단은 유입이 많이 되고 뭐 네. 성공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좀 하락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사실 코인을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에는 거래소 해킹나면 어떡해? 그다음에 내 개인 지갑에 보관하기에는 개인지가 없어지면 네.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어떡해? 해서 사실 현물 ETF만 기다려왔던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따지면은 사실 ETF가 승인된 건 무조건 수요가 늘어나는 거라서 네.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긴 하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현물 ETF가 이제 거래가 된다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네, 큰 맞죠. 반응이 아예 없어요. 위로든 아래로든 뭔가 반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최근 2, 3일 정도는 네. 이제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은 조금 버텼었어요. 버티는. 네,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또 많이 하락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이 가상자산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연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도 하고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명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쪽에서는 금리 인하 하지 않으면 또 하지 않는다라고 하락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또 그 가운데 있어서 하락하고 이 금리 인하가 지금 가상자산에 미치는 영향도는 민감도는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구간입니까? 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높다. 네, 아직인 것도 여전히 아니고 높다. 네,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랑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자산 자체가 사실 기존 통화 시스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요 블록 비트코인 처음 만들어진 블록에 네. 사토시가 메모를 적어놨어요. 뭐라고요?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이라는 기사의 타이틀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네 마음대로 돈을 풀고 하니까 니네가 마음대로 돈을 풀고 거두고 하니까 이런 경제 위기가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존 통화 체계에 반대된다기보다는 더 예전으로 돌아가는 물물 교환 시대의 화폐로 돌아가는 네. 그런 개념으로 금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2017년 정도를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랑 완벽하게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 사실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쨌든 가장 큰 거는 결국 금리다.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따지면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막상 뭐 생각보다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큰 틀로 보면 뭐 한 주봉이나 안 그러면 한 두세 달치의 요 움직임으로 보면은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단기 트레이딩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어렵다? 네.
그래서 저희 개미들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수익을 얻겠다 이것보다는 네. 결국에는 이제 적절한 자산을 좀 큰 틀에서 배분해서. 모아가는 게 개미들이 돈을 버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의 한번 실력을 잘 테스트해 보시고 네, 매매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과 악재는 금리가 12월에 인하되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까? 그거 더하기 유동성에 있어서의 지금 거의 목구까지 차고 있는 그러한 상황 두 가지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동성은 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유동성은 해소된다. 네네. 그래서 그 M2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잠깐 맡긴 거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네. 혹시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근데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 내년 이제 하반기쯤 잠깐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아까도 드린 거였어요. 아, 그러면서 시장이 네네. 확 꺾일 수도 네네네. 있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높긴 해요. 네. 네, 당연히 높고. 근데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무조건 돈을 푸는 게 만능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지만 어쨌든 내년 중간 선거 전까지는 트럼프가 돈을 어떻게든 풀어서 자산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 생각에 높아 보인다. 네, 그리고 그 글로벌 M2가 고점을 찍기 한 몇 달 전에 비트는 먼저 떨어진다. 네, 그래서 해당 타이밍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M2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고 좀 꺾였다고 해도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아요? 이게 여기가 끝이구나라는 걸. 그 시그널은 뭘로 할 수 있죠? 그 사실 제가 좀 준비해 왔으면 좋았을 네. 것 같은데 그 글로벌 M2가 패턴이 좀 있어요. 패턴이 있다. 네. 그 4년 주기로 좀 반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M2가 조정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돈을 이제 다시 걷어들이거나 네. 아니면 경제 위기가 생기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돈이 줄어드는데 네네. 그 요 돈이 줄어들면서 삼각 수렴을 거치고 그 위에 뚫고 올라간 다음에 특정 한 몇 주였더라 한 180주인가 정도 오르고 그 이후에 떨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은 고점이 내년도 언제쯤으로? 내년 말쯤이요. 말이면은 뭐 한 10월 정도. 10월쯤에 네. M2의 고점이 형성이 되고 네. 그러면 가상자산은 그거보다 미리 네, 미리 조정을 떨어지고 받기 때문에 나스닥도 그와 비슷하게 떨어지고 보통 미리 조정받으면은 몇 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3에서 6개월. 그러면 10월이라고 하면 6개월이면은 4월 내년 1분기에서 네. 2분기 사이가 네. 빠르면 네. 예, 조정의 시작이 될 거고 늦어도 2분기 말쯤에는 나스닥도 가상자산도 조정의 시작이다. 근데 또 보면은 6월부터 중간권 선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거란 말이죠, 정부에서. 네. 그러면은 꺾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코인이요? 코인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6월부터 꺾이면 트럼프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나스닥은 글로벌 M2가 꺾이는 타이밍이랑 비슷하게 떨어져요. 10월. 네네네. 그리고 가상자산은 그거보다 빠른.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스닥에 거품이 끼려면 엄청나게 끼려면 그러면 사실 가상자산에 있는 돈까지 끌어와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요. 네. 제가 일부 팔았거든요. 일부 팔아서 주식으로 조금 옮겼는데 거품의 시그널이 저네요. 아니요. 근데 사실 거품 때 돈을 버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거품의 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서 네. 해서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네. M2적인, 그러니까 M2라는 그 지표, 그러니까 다양하게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M2의 통화량의 흐름에 있어서의 분석을 해주신 거고 그거 말고 또 말씀해 주실 만한 뭐 지표 있습니까?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지금 통화량 얘기하셨고 금리 얘기하셨는데 이외의 것은 또 뭐 있나요? 네, 사실 막상 그 이외의 것은 네. 결국 크지 않아요. 별로 큰 영향은 아니다. 근데 이제 호재라고 생각할 만한 이슈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호재 들어보죠. 너무 악재만 얘기 드렸죠. 네. 호재.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트레저리 기업들. 네, 많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M7 중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 테슬라밖에 없어요. 또 몰래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뭐 그런 공시에 나오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나스닥이 M7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스닥의 절반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따지면은 저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어쨌든 뭐 전 한 번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 한 번 더 올라가는 호재가 만약에 있다면 M7 중에 이제 한두 개 회사가 먼저 비트코인을 갖고 있겠다라고 좀 먼저 얘기를 하고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매집해 나가겠다. 이런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오픈 AI가 어쨌든 그 내부적인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그래서 뭐 페이팔이랑 협업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결제를 이제 달러로 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한다라는 얘기,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 중에서는 후보자로 저 이제 개인 뇌피셜로는 뭐 메타나 구글이 관련한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 회사가 뭔가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매집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호재인데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걸로 결제를 하려고 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은다기보다는 투자자산으로? 네, 그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고민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현금을 쌓아놓은 기업들은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을 무조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를 현금 코인으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 주주총회에서는 이 안건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통과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 이거 자산을 비축해야 된다, 가상자산으로.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통과되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이런 안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뭐 그런가요? 메타에서도 나왔었고, 네, 그래서 제가 뭐 구글이었 알파벳이었는지, 알파벳이 구글이죠? 네, 그러니까 알파벳이었는지 마소였는지 기억이 안 맞아요. 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소였는지 이거가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둘 중에 하나. 네네네. 거기서 계속 안건이 나와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사기만 해도 주가가 오르니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너네 현금 모아놓을 바에야 그걸로 좀 갖고 있어라. 그들도 그럼 트레저리 전략으로. 트레저리는 이제 아예 비트코인만 사모으는 게 아예 그 기업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사모으지는 않겠지만 스트레티처럼 극단적으로 사모으지 않겠지만 네.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중에 좀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건 충분히 해볼 법한 시도다. 네. 첫 번째 호재는 이거. 네. 그리고 또 호재가 뭐 있을까요? 네, 이거 말고는 사실 이제 12월에 좀 금리 인하를 좀 하는 게 결국엔 핵심일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파월에 사실 리앙스가 참 중요한데, 근데 이제 12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내년에는 계속 할 거야. 기조가. 네. 이러면 오히려 괜찮은데, 근데 요번에도 안 하고 다음번에도 모르겠어. 데이터에 기반해서 할 거야. 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까지 나와야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월이 말하는 그 데이터가 도대체 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결국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유동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연말에 지금 12월 FOMC가 언제죠? 12월 FOMC가 지금 굉장히 가장 큰 변곡점이 될 텐데 사실 그 사이에는 이번 달에 발표되지 않는 다양한 경제 지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연준에서는 고용 데이터를 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난 10월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이제 고용이 무너지는 것에 대비한 선제적인 전략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고용이 좀 견조하다. 그러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 최근에 근데 이게 다행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기업들에 있어서 해고 소식이 계속 들려요. 맞아요. 예. 이게 남의 슬픔을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금리 인하한다고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와준다면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네. 사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거의 최하에 와 있거든요, 코인이. 최하라는 거는 전혀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 공포 상태. 극단적, 많이 하락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20 아래로 떨어지면은 저 이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박스, 녹색 박스가
극단적 공포 요 구간이고 네.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 원으로 이제 색칠해 놨는데 뒤에 있는 회색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회색 요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그다음에 빨간 색깔로 막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런 게 이제 공포 탐욕 지수인데 네. 빨간색이면 이제 그 극단적인 탐욕, 네, 환희 이런 상태고 녹색이면 극단적인 공포예요. 그래서 요 극단적 공포 구간에 만약에 샀었으면 사실 거의 저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요 그런 상황에 조금 들어왔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상승장일 때는 요런 구간에서는 거의 무조건 사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상승장일 때는. 근데 지금 또 상승장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상승장은 요 완전 큰 사이클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승장이에요? 네, 그래서 요 차트를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요 2023년도부터 쭉 봤는데 네. 지금 저 차트를 보면은 어때요? 하락장 같은가요? 상승장 같은가요? 상승장 같기는 하네요. 네, 저는 네. 저 정도 사이클을 보고 말씀드릴 네. 거예요. 길게 봤을 네, 때. 네. 그리고 이제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어도 극단적 공포에 들어오면 좀 나쁘진 않았어요. 거기서 사도 뭐 엄청나게 손해 보면서 산다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뭐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안 그러면 사실 지금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난 좀 팔고 싶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도 일시적인 반등이 좀 예상되니까 네. 반등한 후에 좀 물량을 줄이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 살까 언제 살까를 고민을 할 텐데 다양한 지표들이 일단은 단기적인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 FOMC가 이제 9일에서 10일에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제 보름 정도, 보름이 아니죠. 약 한 달여 정도가 지금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지표 발표가 과연 금리 인하를 지지하게 될지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호재 없나요? 금리 또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의 네. 이 관련한 가상자산의 매입 말고는 호재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한테요? 네. 어떻게 그 호재로 가격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나요? 뉴스로 가격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나요? 그건 또 핑계일 뿐이죠. 네. 예, 또 하락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원인을 뉴스에서 찾게 되고 또 상승할 때는 없어도 이유를 어떻게든 그냥 뉴스에서 찾게 되기 때문에 뭐 반드시 호재 움직이는 건 아닌데 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를 하나씩 갖고 가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계속 장기적인 거 강조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도 단타 열심히 해봤는데 그 장투가 수익률이 사실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걸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뭐냐면 이게 전 세계 자산 순이에요. 금이랑 자산. 코인이랑 주식 포함해서 전 세계 자산 순인데 1위가 골드고 그다음에 2위가 엔비디아고 쭉 내려가서 이제 비트코인이 8위에 있습니다. 꽤 높네요. 네. 삼성전자는 몇 위쯤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삼성전자 네. 한 50위권에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30위 정도 위치에 있어요. 30위. 네. SK하이닉스도 혹시 있나요? SK 하이닉스는 한 60위 정도.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게 자산 규모군요. 네, 맞습니다. 시총. 자산 네. 시총. 그 이더리움이 40위예요. 꽤 높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랑 이더리움이랑 시총이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꽤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네네. 이런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망하기엔 늦었어요. 망하기엔 네, 늦었다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자산 이제 규모가 워낙 커서. 아직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최근에 톱니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톱니가 2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되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금융 역사상 2조 달러에 도달한 후 사라진 자산은 하나도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덧붙였어요. 이걸 무시한다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이 얘기에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시총이 좀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주식이 왜 좋아? 이 회사가 왜 좋아? 를 어쨌든 증명해주는 건 결국 시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안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도 적용되는 말인데 간놈이 더 가요. 지금 국장을 이끌고 있는 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 보면은 미국도 M7을 제외하면 나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사실 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상위 자산
뭐 금부터 비트코인, 뭐 요 아래에는 뭐 팔란티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런 자산들은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그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네, 그 자산 같은 경우 특히나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자산 그 돈의 가치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뭐 제가 이제 무조건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좀 많이 떨어져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겠지만 결국에는 팔고 싶으셔도 반등해서 이제 적절한 가격에서 팔 기회를 주니까 반등한 뒤에 한번 그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실 분들은 올해 말과 이제 내년 초 사이에 있을 다시 한번 좀 가격의 배팅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면 그때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하락할 때 내년도쯤에 말씀하셨던 그런 M2 통화 증가량에 있어서의 정점 전에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 예,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ETF가 짧게. 승인이 네.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트레저리 기업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리플은 아직 조금 부족해요. 네, 그래서 리플의 트레저리 기업이 많이 생기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ETF가 승인되면 조만간 여러 개의 코인을 담은 ETF도 나올 거예요. 아, 네, 해서 기업처럼?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ETF가 나오면 오히려 좀 호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다양한 방법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여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상자산 이야기 나눠봤고요. 퍼즈의 이현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경제 시그널 10 함께 하셨습니다. 지수의 낙폭은 쉽게 줄어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뭐 하락폭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빠르게 늘진 않습니다. 코스피 2%, 코스닥 1%에서 오늘 오후장 얼마나 또 낙폭을 줄여가게 될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